그날이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던 노인이 제 손목을 붙잡고 별 모양 화상 흉터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보성 비 오는 날 다림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지명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었으니까요. 지금 제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석 달 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서아진 45입니다. 원주 외곽의 전셋집에서 고등학생 아들과 둘이 삽니다. 집은 크지 않습니다. 현관 앞 복도는 좁고 겨울이면 창틀이 먼저 울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고 싱크대 문짝은 한 번 닫으면 삐걱거립니다. 저는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은 늘 빠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물을 끓입니다. 도시락 반찬은 전날 밤에 해둡니다. 아들이 깨기 전에 양말을 빨고 교복 셔츠 깃을 한 번 더 만집니다. 제 손이 멈추면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아서요. 거울을 보면 눈밑이 조금씩 꺼져갑니다. 그래도 표정은 다듬습니다. 아들은 엄마 얼굴로 세상을 배울 테니까요. 남편은 3년 전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남은 건 위로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대출 상환 날짜, 연체이자, 생활비, 전세 만기. 저는 장례를 치르고도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울면 손이 떨렸고 손이 떨리면 일이 느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를 습관처럼 말하게 되었지요.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제가 방문도 하고 대타 간병도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집집마다 다른 공기가 느껴집니다. 어떤 집은 약 냄새가 진하고 어떤 집은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요. 저는 늘 먼저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어르신들이 불안해할까봐 말부터 조심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동작을 작게 합니다. 조용히, 정확히, 빠르게.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봄은 유난히 숨이 막혔습니다. 전세 만기가 석 달 남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은 고2가 되었고 학교에서 진학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원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어느 날을 비워야 하나? 어느 비용을 줄여야 하나? 그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마모되었지요. 어느 밤 아들이 제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알바할까?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는 어른 흉내를 내듯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 마라. 왜? 나도 할 수 있어. 너는 공부할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아이까지 생활의 무게를 알게 되는 순간이요. 저는 그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게시판에서 종이를 한 장 봤습니다. 입주 간병 구인, 야간 응급 대응 가능자, 장기 근무 우대, 고급여. 종이는 깔끔했고 연락처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종이 모서리가 팔락거렸지요.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머리에서 그 글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주 간병은 힘듭니다. 낯선 집에서 산다는 건 더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한 시기였으니까요. 전세 보증금, 이사비, 밀린 공과금. 저는 통장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잔액이 아니라 제 삶이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서요. 지원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손목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소매 안쪽에 숨겨진 작은 흉터, 별 모양처럼 남아버린 화상 자국, 어릴 적 다림질하다가 생긴 흉터입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견딘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해왔지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주 간병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는 짧게 주소를 말했고 면접 시간을 정했습니다.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그 딱딱함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감정이 없는 곳이 오히려 안전할 때가 있으니까요. 면접 전날 밤 저는 셔츠를 다리고 아들의 체육복을 접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전세만기 안내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 끝이 손끝에 닿아 따끔했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더군요. 현관 불을 끄기 전에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일 나가? 저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조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웃는 척했습니다.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지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꿈을 꿨습니다. 비가 내리고 낡은 다리미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누군가 제 손목을 붙잡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소매를 내리려고 애썼습니다. 숨기려는 마음이 몸보다 먼저 움직였지요.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소매를 한 번 더 내려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단지 일자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오래된 문을 열어젖힐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석 달 뒤 한 노인의 입에서 보성이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올 줄도요.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셨지요. 저는 손잡이를 잡기 전에 소매를 한 번 더 내렸습니다. 왼손 손목 안쪽이 보이지 않게요. 습관이었습니다. 상처를 숨기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숨기는 일이었어요. 원주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담장은 높지 않았고 대문은 무겁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정원이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너무 비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의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쪽엔 빗자루와 분리수거함이 가지런했지요. 사람의 성격은 이런 데서 먼저 보이더군요. 현관에는 검은 구두가 두 켤레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운동화를 신발장 아래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요. 그때 안쪽에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머리가 단정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서아진 씨 맞으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세요. 말은 길게 안 할게요. 어르신 예민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가방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먼저 보셨습니다. 사람을 오래 본 분들의 시선이었지요. 거실로 들어가기 전 박 여사님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가족분들이 간병인 오래 있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버리면 또 제 감정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커튼이 반쯤 내려와 있고 공기가 살짝 건조했습니다. 산소호흡기 기계 소리가 아주 작게 일정하게 났습니다. 창가 쪽에 어르신이 앉아 계셨습니다. 강태식 어르신, 76. 사진에서 봤던 얼굴보다 더 마르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롭지만 흐리진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졌어도 마음은 아직 통제하고 싶은 분 같아. 저는 천천히 다가가 인사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도와드릴 서아진입니다. 어르신은 대답 대신 제 손부터 보셨습니다. 악수하자는 손짓도 없었는데요. 그냥 시선이 습관처럼 손으로 갔습니다. 저는 손을 모아 앞에 얌전히 두었습니다. 경력은? 제가 방문이랑 입주 대타 포함해서 7년 정도 했습니다. 밤은?
응급 상황 대응 가능합니다. 약 시간 틀리면 바로 바꿉니다. 네. 기록하면서 맞추겠습니다. 말이 짧고 직선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애매한 친절이 더 어렵거든요. 저는 속으로 일정표를 그렸습니다. 약, 식사, 산책, 수면, 산소 포화도 체크. 일로 정리하면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때 현관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강도윤 씨가 들어왔습니다. 장남이라고 들었지요. 나이는 50을 조금 넘긴 듯 했습니다. 코트도 말투도 각이 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강소연 씨도 들어왔습니다. 향이 강하지 않은데도 존재감이 또렷했습니다. 눈이 빠르게 집안을 훑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강도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하진 씨. 네. 우리 아버지 상태는 박 여사랑 주치의 말 그대로만 따르면 됩니다. 개인 판단으로 뭘 바꾸지 마세요. 네.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진이나 서류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강소연 씨가 옆에서 웃지도 않은 얼굴로 말을 보탰습니다. 요즘은 간병인도 계약서 꼼꼼하더라고요. 혹시 문제 생기면 서로 피곤해져요. 저도 깔끔한 게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강소연 씨 눈이 잠깐 좁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대답했는지 재는 표정이었지요. 그날 오후 저는 먼저 문제될 만한 걸 없앴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약은 시간별로 분류했고 식단은 짜게 먹지 않도록 밑간을 바꿨습니다. 거실과 침실 동선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침대 옆에 호출배를 두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기록지를 만들어 하루 3번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이 거부감 느끼지 않게, 질문은 짧게, 동작은 천천히, 눈을 마주치되 오래 붙잡지 않게.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과하지 말자. 들키지 말자. 그런데 첫날 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어르신 기침이 거칠어졌습니다. 숨이 짧아지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상체를 세워드리고 호흡을 길게 내쉬게 유도했습니다. 물은 한 모금씩만요. 기계 수치를 확인하고 담당 병원 연락망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어르신이 겨우 진정하실 즈음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윤 씨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침이 심해져서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그런 건 박 여사가 하던 방식이 있어요. 박 여사님이 뒤늦게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지금은 안정이 먼저예요. 강도윤 씨는 제 손을 한번 보고 기록지를 한번 봤습니다. 기록은 누가 하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도 상태가 흔들리셔서요. 제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확인이라. 그가 낮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는 말끝을 눌러 닫았습니다. 불필요한 열심은 오해를 만들어요. 그 말이 제 목에 얇은 실처럼 감겼습니다. 저는 열심으로 살아왔고 열심이 없으면 끝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열심이 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강태식 어르신이 그때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만들 해. 강도윤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일을 하는 거야. 제가 고개를 숙였을 때 손목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별 모양 흉터가 잠깐 보였지요. 저는 즉시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못 봤기를 바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이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침대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아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일 잘 됐어? 저는 길게 쓰지 못하고 짧게 보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짜 괜찮은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세 만기까지 석 달. 이 집에서 버티면 아들의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조용히, 더 정확히, 더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그들이 무엇을 의심하든 저는 제 역할로 증명하겠다고요. 문득 거실 쪽에서 아주 작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산소호흡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 저는 손목을 한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질문이 날아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들 속에서 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침 공기가 더 얇아졌지요. 전날 밤의 말들이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리로 다투지 않았는데도 벽지 사이에 긴장만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부엌 불을 켰습니다. 가벼운 소리라도 내면 더 커질까봐 컵도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식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 줄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기침은 줄었지만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마음으로라도 통제하려 하더군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마음이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점심 무렵 강도윤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법무팀입니다. 강도윤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앞에 모았습니다. 무슨 일로? 강도윤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계약서에 추가 조항 넣겠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사진 촬영 금지, 기록은 박 여사만. 기록은 어르신 상태 때문에 필요해서 필요한 건 우리가 판단합니다. 말이 단단했습니다. 반박하면 제 입만 더 피곤해질 게 보였습니다. 강소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서하진 씨, 요즘 전세 만기라면서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알아보면 다 나와요. 요양보호사도 요즘 신상관리해야죠. 그 말은 웃음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일만 하겠습니다. 강도윤 씨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게 제일 좋죠. 서로. 그날 오후 저는 어르신 방에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손을 털어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를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지요. 어르신은 약을 드시며 제 얼굴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오늘은 시끄럽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할 건 없지. 어르신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해결하려 했습니다. 조용하게요. 저녁에는 식단을 더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염분 줄이고 따뜻한 죽으로 맞췄습니다. 호흡이 힘들 때 자세를 바꾸는 방법도 어르신이 거부감 덜 느끼게 손길을 더 가볍게 했습니다. 기록을 못하게 하니 머릿속으로 시간을 외웠습니다. 약 들인 시간, 기침 시작한 시간, 산소 포화도 수치. 저는 제 머리를 노트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제 자리를 좁혀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 여사님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하진 씨, 도윤 씨가 내일부터는 방 출입도 시간을 정하재요. 저는 24시간 케어로 들어온 건데요. 박 여사님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집안은 늘 이런 식이에요. 어르신 몸보다 집안 체면이 먼저라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르신 숨을 지키는 일이었는데 이 집에서는 숨보다 선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선을 넘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선이 자꾸 안쪽으로 당겨졌습니다. 결국 저는 방 한 칸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잠들기 전 산소호흡기 소리가 평소보다 불규칙해졌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출입 시간을 정한다. 는 말이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그 잠깐의 망설임이 제 손을 얼게 했습니다. 저는 결국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숨 확인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윤 씨였습니다. 지금 들어오지 말랬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르신 호흡이 조금 불안해서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확인은 박 여사가 합니다. 박 여사님이 지금 아래층 정리 중이셔서 강도윤 씨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서아진 씨, 규칙을 어기면 여기서 일 못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침대 위에서 어르신이 낮게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어르신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강태식 어르신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강도윤 씨가 굳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여자는 내 숨이 막힐 때 옆에 있는 사람이야. 어르신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나? 강도윤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결국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지요. 어르신은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아주 짧게 손목 쪽을요. 저는 소매를 다시 끌어내렸습니다. 어르신이 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제 과거의 문이라서요. 열면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저는 방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교복 입고 웃는 얼굴. 그 얼굴 하나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오늘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리면 다시 어디로 가야 하지? 전세 만기는 다가오는데 나는 또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나? 절망이 목 아래까지 차오를 때 문틈 아래로 빛이 스쳤습니다. 박 여사님이 작은 쟁반을 들고 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진 씨, 이거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어르신 방 서랍 정리하다가 이게 떨어졌어요. 도윤 씨가 보기 전에 하진 씨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에는 짧게 연필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보성, 비 오는 날, 다림질, 별 모양. 글씨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저 단어들을 어떻게 알고 적었을까요? 그 메모는 질문이었습니다. 동시에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저는 종이를 조심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저는 알아야 합니다. 어르신이 왜 저를 보며 손목을 보는지, 왜 보성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제 삶을 어디로 데려갈지. 내일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강도윤 씨는 더 조여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주 작은 종이 한 장 때문에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집의 갈등이 상속이든 체면이든
그 한가운데에 제 과거가 들어있다는 것. 그걸 확인하는 순간부터 제 선택은 달라질 겁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잠을 끊어놨지요. 보성, 비 오는 날, 다림질, 별 모양, 짧은 문장이었는데 제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숨기기만 하던 방식으로는 이 집에서 버틸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려면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가장 먼저 박 여사님을 찾았습니다. 부엌에서 보리차를 데우고 계셨지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박 여사님, 어제 이거 제가 받아도 되는 거 맞지요? 박 여사님은 잠깐 시선을 피하더니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원래는 어르신 서랍 안에 있던 메모예요. 어르신이 요즘 이런 걸 자주 적으세요. 저 단어들이 제 과거랑 겹쳐서요. 박 여사님이 제 얼굴을 오래 보셨습니다. 하진 씨, 여기선 조심해야 해요. 도윤 씨가 알면 더 거세질 겁니다. 압니다. 그래도 어르신 숨이 먼저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박 여사님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동의인지 응원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그 고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하지 않게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요. 첫째, 어르신 상태를 더 안정시키는 것. 둘째, 가족이 불안해할 구석을 줄이는 것. 셋째, 어르신과의 소통을 조금 더 넓히는 것. 그날부터 저는 움직임을 더 단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약은 박 여사님과 함께 다시 분류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못한다면 박 여사님 기록을 돕는 방식으로요. 제가 직접 적지 않고도 시간을 알 수 있게 일정을 벽시계 옆에 시각화했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게요. 식단은 좋은 것보다 무리 없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맵고 짠 반찬을 줄이고 소화 잘 되는 죽과 부드러운 단백질을 늘렸습니다. 어르신이 식사를 거부하면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숟갈만을 제한했습니다. 그 한 숟갈이 쌓이면 하루가 되니까요. 산책은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강태식 어르신은 문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나가면 뭐가 달라지나. 달라지지 않아도 숨이 조금 편해집니다. 너무 자신 있네.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해보면 압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르신은 잠깐 입꼬리를 내리며 웃는 듯 말 듯 하셨습니다. 그 작은 표정 변화가 저는 고마웠습니다. 대답이 없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정직하거든요. 첫 산책날 마당을 겨우 넘어 골목 끝까지 갔습니다. 겨울 햇빛이 약했고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르신은 숨을 고르느라 몇 번 멈추셨고 저는 그때마다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재촉하면 더 좁아지니까요. 돌아와서 어르신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 그 말 한마디가 작은 성과였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티내면 다시 경기할 것 같아서요. 그 사이 강도윤 씨의 태도도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경계했고 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규칙만 들이밀진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산책을 하고 돌아온 날 강도윤 씨는 거실에서 제게 묻지도 않고 박 여사님에게만 물었습니다. 오늘 호흡은 어땠어요? 박 여사님이 답했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산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강도윤 씨가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 시선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인하려는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통제하고 통제가 안 되면 확인하니까요. 저녁 무렵 강소연 씨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엔 말투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 오늘 밥 드셨어요? 어르신은 짧게 답했습니다. 먹었다. 강소연 씨는 제게 시선을 주고 말했습니다. 식단은 누가 짜요?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기본을 잡아주시고 저는 어르신 상태 보고 조절합니다. 무리 없게요. 강소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무리 없게가 제일 중요하죠. 그 말은 칼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더 낯설었습니다. 낯설지만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 방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려는 기미가 보였는데 전처럼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권하고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손을 따뜻하게 감싸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깐 제 손목 쪽을 가만히 바라보셨지요. 그 흉터 별 같구나.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릴 때 생겼습니다. 다림질? 네. 어르신이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그 냄새가 나.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이 열릴 것 같아서요. 대신 손끝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지금은 숨이 먼저다라고 제 자신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큰 사건 없이 아주 작은 안정이 쌓였습니다. 아침마다 어르신은 약을 제때 드셨고 산책은 골목 끝에서 작은 공원 입구까지 늘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저는 말없이 손발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움직였고 박 여사님은 제 조용한 노력을 알아보는 눈빛을 가끔 주셨습니다. 말 대신 쟁반 위에 따뜻한 차가 하나 더 올라오는 식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이 창가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진아. 저는 그 호칭에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은 저를 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한 번도 안 불렀지요.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네, 어르신.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다. 그 한마디가 저를 오래 붙잡고 있던 매듭을 풀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목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도 죄송한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조심만 하느라 어르신께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조심하는 건 살아남는 법이지. 그 말이 저의 과거를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식을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불러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박 여사님께 조용히 부탁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다음에 어르신 서랍 정리할 때 메모 같은 거 있으면 제가 꼭 봐야 할까요? 박 여사님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하진 씨, 때가 올 거예요. 어르신이 직접 말할 날이. 그때까지 저는 버티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할 일이에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종이를 꺼냈습니다. 보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이 집의 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불안했고 저는 여전히 불확실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숨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숨이 길어질수록 어르신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집이 저를 흔들어도 저는 어르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꺼내려는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을 받는 사람도 제가 되겠습니다. 창밖에서 겨울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비냄새가 아주 약하게 들어왔지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결말은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그 겨울비가 그친 뒤부터였지요.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대단한 일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반복되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내는 하루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강태식 어르신은 아침 약을 제때 드셨습니다. 식사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산책은 골목 끝 공원을 지나 작은 하천길까지 이어졌습니다. 숨이 막힐 듯 하던 순간이 줄어들자 어르신의 목소리도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졌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은 조용히 품는 게 더 오래 가더군요.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하진아, 서랍에서 그 메모장 가져와. 저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성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로 알고도 피해왔지요. 어르신이 먼저 문을 여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메모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종이는 노랗게 바랬고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메모장을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고요. 나는 늦었지.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문으로만 꺼내셨지요. 보성의 비, 다림질하던 여인, 작은 집, 그리고 아이. 내가 지키지 못했다. 찾으려 했는데 겁이 났다. 내가 가진 걸 다 잃을까봐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게 들킬까봐. 저는 오래 참고 있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버려진 줄만 알았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어서 더 아팠지만 그래도 저는 그 말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의 자리가 필요했던 거겠지요. 그날 오후 강도윤 씨와 강소연 씨가 집에 왔습니다. 어르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유언장 정리했다. 강도윤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 얘기 하시려고요? 강소연 씨도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랑 먼저 상의하셨어야죠.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너희는 상의가 아니라 요구를 했지. 거실이 잠잠해졌습니다. 박 여사님도 말없이 손을 모으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의 갈등이 다시 폭발할까 봐요. 그러나 어르신은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진이는 내 간병인이다. 동시에 내 딸이다. 강도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든 사실은 사실이다. 강소연 씨가 제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차갑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진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저도 메모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죠? 저는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숨이 먼저였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강도윤 씨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병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동안 규칙으로 숨을 막아온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도요. 어르신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도 남길 건 남긴다. 법이 정한 만큼. 그리고 너희가 꼭 가져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로웠는지 생각하는 시간이다.
강도윤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어르신은 잠깐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다. 너희도 너희 방식으로 버텼겠지. 다만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때 강소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무서웠어요. 제 사업이 무너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까봐.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다 무섭다. 그런데 무서움을 이유로 누군가를 의심만 하면 결국 아무도 곁에 안 남는다. 그날 저녁 강도윤 씨가 제 앞에 섰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하진 씨. 네. 그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때 불필요한 열심이라고 말한 거 미안합니다. 저는 한참 있다가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숨막히게 한 것도 제 욕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가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아주 조금씩요. 관계는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말을 한 번씩 듣기 시작하면 그게 시작입니다. 며칠 뒤 저와 어르신 그리고 두 자녀는 함께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어르신이 오래 묻어둔 사람의 이름 앞에서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왔다. 저는 그 말이 과거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현재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어르신은 병원 정기검진에서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완치가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에겐 충분했습니다. 어느 저녁 어르신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보고 싶구나.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나도 가족이란 걸 좀 배우고 싶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실 줄 몰랐거든요. 주말에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이 어쩐지 제 어릴 적을 닮았습니다. 어르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와줘서 고맙다. 아들이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는 눈이었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 편해졌어?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편해진 건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럼, 그래도 숨은 쉬어진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편이야. 그 말이 저를 오래 붙잡아줬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괜찮습니다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고맙다도 말하고 미안하다도 말하고 좋다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면 저는 너무 늦게 어른이 된 셈이지요. 어르신은 가끔 창가에 앉아 비 오는 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하진아, 오늘도 잘 살자. 저는 대답합니다. 네, 오늘도요. 희망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갑자기 1,000억을 주는 일도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변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의 상처를 약점이 아니라 이해로 바꾸는 일이 있었고 그 이해가 숨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버려진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필요한 건 화려한 구원이 아니라 조용한 손길 하나입니다. 살아도 된다는 말,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마음. 오늘도 저는 소매를 내립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흉터가 제 과거를 증명하는 표식이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가 되었으니까요.